약 3년 전 멕시코의 한 마을에서 새 수백 마리가 하늘에서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리듯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다시 날아올랐지만 일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다양한 추측만 제기될 뿐 아직까지도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약 30년 전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했습니다. 1987년 2월 새 수천 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이 사건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멕시코 정부가 비밀리에 죽은 새들을 검사했는데 새 사체에서 납, 카드뮴, 수은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사인은 다름 아닌 멕시코 대기의 중금속 오염. 이날 사상 처음으로 멕시코 정부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980년대 멕시코시티는 중국이나 인도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한라산 정상보다 높은 해발 2240m의 분지에 위치한 이 도시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500만 대가 넘는 자동차, 3만 5천여 개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멕시코는 부유한 나라는 아닙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자동차에 납성분이 함유된 유연 휘발유를 사용한 데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연소가스와 중금속을 함유한 먼지가 빗물에 씻겨지지도 않고 지면과 대기 사이를 오르내림으로써 대기오염을 가중시켰죠. 여기에 3만 5천 개 공장에서만 하루 동안 약 4,500만 톤의 화석연료를 태웠으니 그 오염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멕시코시티의 지형입니다. 도시 주변 산면이 약 4,000m 높이의 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였기 때문에 트인 공간을 통해 찬 공기가 밀려들어와 더운 공기를 밀어올리고 상층의 더운 공기층은 검은 구름이 되어 뚜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면의 차가운 공기는 분지 지형에 갇히면서 스모그가 지면 근처에 머무르게 되어 기온 역전 현상이 매일 반복됐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지만 멕시코시티의 공기는 인간 가스실에 비유될 정도로 유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멕시코의 한 기업이 직원 수 4명에 불과한 한국의 중소기업을 급히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멕시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사실 지형도 지형이지만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1980년대 이미 차량 배출가스가 오염원의 약 70%를 차지했고 이는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멕시코시티 기준 평소 대기질 지수가 100 안팎의 나쁨 수준을 맴도는데 이 오염도의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닌 자동차 매연입니다. 올해 3월에는 오존 농도 급상승으로 대기오염 비상경보가 사흘 연속 발령됐는데 그 배경에도 강한 햇빛 아래 자동차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 광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스모그를 형성한 것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40%를 강제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했죠. 이는 멕시코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차량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은 악화일로를 걸어왔죠. 도심에서 눈이 따가울 정도의 스모그가 끼는 현상은 20세기 중후반 런던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먼저 악명을 떨쳤지만 21세기 들어서는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된 중국 베이징, 인도 뉴델리 등지에서 잇따라 살인적인 스모그가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봄이면 찾아오는 미세먼지 경보가 봄의 일상이 됐죠.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원인은 바로 도로 위의 자동차들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태우는 내연기관 차량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를 포함해 매연 등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특히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데 디젤 엔진 배출가스는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디젤 차량이 배출하는 검은 매연은 그대로 미세먼지가 되어 폐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햇빛과 반응해 오존이라는 2차 오염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은 강한 산화력으로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천식, 폐 질환을 악화시키고 농도가 높아지며 눈과 목을 따갑게 만드는 물질이죠. 한마디로 차량 한 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복합적인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멕시코의 기업은 왜 직원 수 4명밖에 안 되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급히 찾은 것일까요? 오늘 아침 MBN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인물을 발견하셨을 텐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포월드 코리아의 김성년 대표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김 대표님을 취재하고 싶어하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경제라는 언론사에서 취재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언론에서 그를 취재하기 시작한 것은 김 대표가 개발한 녹수제로 3.0이라는 냉각수 때문입니다.
녹수제로 3.0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질소산화물을 제로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정면으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방송 이후로 멕시코와는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현재는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와 수입 검토 및 실증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직원 수 고작 4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일까요? 우선 결과치를 보고 이야기할까요? 올 4월 1일 정기검사를 받은 이 차량은 대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7.3톤 차량입니다. 약 1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시행했지만 아쉽게도 탈락.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질소산화물의 통과 기준은 900ppm인데 이를 초과해 933ppm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이고 반드시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동료가 운행하는 한 대까지 총 2대가 동시에 검사를 받았는데 2대 모두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인 900ppm을 넘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는 850만원을 투자해 차량 내 머플러와 이런저런 부품을 수리해 약 800ppm으로 통과했는데 이 차주는 수소문 끝에 김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구로 내려가 냉각수 전체를 교환한 후 4월 25일에 재검을 받았는데요. 재검 받을 때까지는 약 814km를 운행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42ppm으로 통과했습니다. 냉각수 하나 교환했을 뿐인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0% 이상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쓴 850만원의 5분의 1 비용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했듯 녹수제로 3.0은 질소산화물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개발됐는데 위 수치에서 보여지듯 완벽한 해결책이 됐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도입해야 하는 필수 기술입니다.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 자체는 인간과 지구에 썩 유용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엔진의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에는 상당히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압류발 물질인 탄화수소, 그리고 대기 중 오존을 형성하는 기온난화 최악의 주범 질소산화물, 매캐한 매연, 호흡기에 치명적인 미세먼지까지 말이죠. 그래서 정기검사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젤 자동차가 배출하는 물질은 1급 발암물질인데 전체 배출 물질의 50% 이상이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이 질소산화물을 절감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서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하고 차량 400대를 시험해 자체 성능 시험까지 끝낸 후 질소산화물 제로라는 의미의 녹수제로 3.0이라는 제품을 출시한 것이죠.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700만 명이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전 추정치의 2배가 넘는 충격적인 결과로 대기오염이 이제 흡연이나 전염병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환경보건 위협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폐암이나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심혈관계 질환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나쁜 공기를 마시는 것은 모든 연령대의 건강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인데 이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대한 목표 말고 개인들이 얻는 혜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본 후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중 현직 정비사분께서 남겨주신 후기가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정비사이신 만큼 자동차를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실 텐데 녹수재료로 교환한 후 연비가 약 15에서 17.2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엔진 소음도 줄고 열도 적게 난다며 실제 후기를 남겨주셨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연비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주유 횟수를 줄여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캐나다에서도 한 분이 직접 구매하셔서 실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약 120km를 주행하고 났더니 연비가 약 25% 증가했다며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오셨는데 현재 캐나다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것도 이런 수치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비입니다. 연비가 높을수록 기름값이 적게 들 테니까요. 연비란 자동차가 일정한 연료를 갖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쉽게는 1리터를 넣으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인데 만약 10km라면 1리터를 넣으면 10km를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나라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이 연비를 나라에 신고하는데 이를 공인연비라고 합니다. 자동차 뒤쪽 유리창에 붙은 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죠. 현재 보이는 이 스티커는 2025년식 소렌토 가솔린 차량에 붙은 실제 스티커입니다. 제일 아래 고속도로 연비는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의 연비, 도심 연비는 꽉 막힌 시내에서 다닐 때 연비입니다. 확실히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연비가 높습니다. 제일 위쪽의 복합 연비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각각 55%, 45%씩 적용해 산출한 연비인데 보통 우리가 연비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복합 연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엔진 등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연비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례를 조금 더 볼까요? 많은 분들이 기아자동차 K7을 운행하시는데 2016년식 K7 3.3 GDI 리미티드 에디션의 공인 연비, 즉 복합 연비는 10km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K7 차량은 거의 10만 km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19.4km입니다. 9년 된 차량 거의 10만 km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신차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죠. 고속도로를 하루 종일 달려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연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증가해 남들보다 절반의 기름값만 쓰고 있는 것이죠. 다음 차량을 볼까요? 현재 이 차량은 2022년식 렉스턴 스포츠 디젤 모델인데 현재 연비가 19.2km입니다. 영상 촬영 당시까지 약 23,000km를 주행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차량의 공인 연비는 10.4에서 11.6km입니다. 현재 연비 19.2km로 같은 모델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보다 기름값 지출 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바꾼 것은 냉각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각수가 연비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문명은 열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 열을 잡기 위해 수십조 원을 쓸 정도죠.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 실린더 내에서 연료가 폭발할 때 최고 온도가 섭씨 2000도씨를 넘어가는데 이를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면 엔진이 금방 망가집니다. 보통 우리는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전부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주유소에서 10만원을 넣으면 그중 3만원만 동력으로 사용되고 3만원은 냉각수를 통해 엔진 밖으로 버려지고 나머지 4만원은 배기가스를 통해 대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이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폐차장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열을 잡는 것이 자동차 생명과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00도씨가 넘는 초고열은 피스톤이나 실린더 같이 정밀한 금속 부품들의 팽창과 변형을 불러오고 출력이 떨어지기도 심하면 부품이 휘어지거나 붙어버리는 고장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진 주변에는 냉각수가 순환하는 통로가 있어서 뜨거운 엔진과 접촉하며 열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뜨거워진 냉각수는 라디에이터로 이동해 대기 중으로 열을 방출한 뒤 다시 엔진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엔진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엔진 내 연료 폭발 시 발생하는 열을 너무 식히면 연료가 연소되지 않고 너무 뜨거우면 노킹 등 이상연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냉각수의 목표는 엔진이 적정 온도를 넘지 않도록 열을 빼앗되 겨울철에는 너무 차갑지 않게 데워주면서 항상 엔진 컨디션을 최적화시켜주죠. 아무래도 냉각수라는 단어에 물수가 들어가다 보니 그냥 수돗물이나 생수를 채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차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물은 0도씨에서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 쉽게 얼어버리고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엔진 폭발 시 쉽게 끓어버리고 무엇보다 엔진 순환 과정에서 녹이 슬거나 침전물을 발생시켜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엔진 효율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끓지 않으면서 잘 얼지 않는 물을 만드는 데 집중해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을 이용해 왔는데요. 그런데 녹수제로 3.0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녹수제로 3.0에는 게르마늄을 포함한 8종의 고기능 나노 소재가 황금비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죠. 게르마늄은 물보다 100배 이상 높은 열전도율을 지니고 있고 히토류 금속 7종은 부식 방지, 열전도 향상, 점도 제어, 슬러지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각각 성분들은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 크기를 나노화시켰기 때문에 제가 촬영할 당시에도 나노 입자 크기가 기재된 정보는 전부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기술이니까요. 실제 실험을 통해 무려 400대 차량을 테스트해 황금 배합비를 찾아냈기 때문에 8종 성분을 주전자에 넣고 끓여 붓는다면 또다시 폐차장으로 직행합니다. 이러한 녹수제로 3.0의 촉매 입자는 엔진 내부의 열 환경을 정밀 제어해 엔진이 항상 최적의 온도 범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음이온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음이온들이 엔진 내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양이온과 반응해 중화작용을 일으키죠. 쉽게 말해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의 배기가스를 중화하거나 줄여줍니다. 자동차 엔진은 쉽게 말해 불을 지펴 자동차를 움직이는 금속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가장 건강하게 뛰는 온도는 대략 8, 90도 언저리인데 냉각수가 제 기능을 발휘해 이 온도를 유지하면 연료는 고르게 기화하고 점화 플러그가 만든 불꽃은 연료와 공기를 빈틈없이 태웁니다. 이렇듯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면 배기가스에는 거의 무해한 이산화탄소와 물만 남는 반면 불완전 연소 때문에 발생하는 그을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는 크게 감소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식혀주지 못해 엔진이 과열되면 실린더 내 금속이 팽창해 틈새가 벌어지고 연료가 새거나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불꽃이 충분히 번지지 못해 덜 연소된 연료가 매연과 함께 배출되고 고온에서는 질소가 산소와 쉽게 결합해 질소 산화물도 증가하는 것이죠. 현재 이 기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택시업체입니다. 안산면 시흥지역에서 택시 400대를 운영 중인 한 택시회사가 제 영상을 보고 연락해와 현재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죠. 현재까지 5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2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70만 킬로미터 차량을 테스트한 결과 평균 리터당 5, 6킬로미터 수준이던 연비가 리터당 7에서 8킬로미터까지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 10%, 최대 30%까지 냉각수 교환만으로 엄청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식 도입을 논의 중인데요. 사실 냉각수 교환만으로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연비가 대폭 개선된다면 이는 개인들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노 차량을 폐차하거나 DPF에 몇 조 원씩 비용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약 8만 킬로미터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냉각수에 적은 비용만 지원해도 동일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김 대표는 지금껏 무시당하고 비웃음만 샀습니다. 환경부, 환경연구원 등등 정부기관에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서를 제시해도 기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죠. 실험조차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국 측에서는 태국에서 승인받아 보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까지 들어온 상황이고 멕시코와 베트남은 계약이 거의 완료됐고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인도 등도 수익 검토 및 실증 협력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의 손에서 태어난 한국 기술이 정작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더 큰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연비가 12%만 향상돼도 배럴당 $80 기준으로 연간 수조 원대의 석유 수입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정부의 비웃음을 사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면 녹수제로 3.0이 디시멘터리에 날개를 달고 전 세계 곳곳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매연을 걷어내고 맑은 숨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김 대표의 노력이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원대한 꿈을 꾼 죄로 제가 김 대표님을 인터뷰했을 당시에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렸는데 다행히 제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녹수제로 3.0 부동액과 부동액 첨가제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냉각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연료 첨가제는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엔진오일 첨가제는 엔진오일 교체 주기 1만 킬로미터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냉각수는 보통 8만 킬로미터에 한 번씩 교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현명한 소비자들만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나면 또 많은 수출 문의와 제안이 올 텐데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